네, 이어서는 우리 시장과 또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시장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요즘 또 금값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요즘에만 관심을 받는 건 아니고 작년 내내 계속 올라왔고요. 금값을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만, 뭐 크게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실질금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금리는 사실 이제 금리면 금리지 실질금리는 뭐냐 하시겠지만 물가를 감안했을 때의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목금리, 그러니까 명목금리하고 물가와의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뺐는데 이를테면 명목금리가 3%인데 물가가 4%다 그러면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실제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금값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계신 게 금값이 오르면 위험한 순간이 오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금값이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럼 계속 위험한 상황이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해지되고 디플레이션도 해지되는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좋을 때도 금값이 오르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금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지 단순히 금값이 오른다. 위험한 순간이 온다.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머나, 저 정말 새로운 걸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금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불확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실제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에서는 어떤 게 오르냐면요. 금값도 오르지만 비트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수준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자산 선호 형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금값이 최근에 또 그리고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중앙은행과 ETF 자금의 유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에 국내에서도 금 ETF가 비트코인에서도 그렇지만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그 괴리율도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제 금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는 또 아시겠지만 금만 그렇게 했습니까? 비트코인, 그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을 팔고 국내 자산을 팔고 가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금 ETF에 대한 관심도나 인기가 많아진 거라도 할 수 있는데 글로벌리도 사실은 금 ETF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ETF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금을 사려고 그러면 금 선물을 사든지 아니면 골드바 현물을 사든지 이 어떤 비이클, 그러니까 투자 수단으로서 상당히 제한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 금 투자가 좀 어려웠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ETF 거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앙은행들 특히 이제 이머징, 중국, 러시아 이런 어떤 중앙은행들이 많이 샀어요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거래된 금이 한 연속으로 3년 연속 1,000톤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1,000톤, 그 금이 한 톤. 엄청 많은 거잖아요. 어쨌든 중앙은행, 특히 이제 이머징, 특히 그 안에서도 중국, 러시아라고 하면 약간 미국의 달러화와 대척점에 가져가려는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금을 좀 매집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 또 하나 또 꼽으면 또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산업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지금 여러모로 사상 최고치 내지는 최고치에 갔다가 조금 눌렸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실질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아니면 실질 금리를 좌우할 수 있는 물가도 물가지만 물가는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물가가 높은 수준에 유지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을 또 살 만한 중장기적으로 살 만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중앙은행의 수급 더불어서 ETF라는 수급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네. S&P하고 네. 골드를 같이 그려보시면은요. S&P가 장기적으로 박스 필 때는 골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고 S&P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일 때는 골드가 약간 장기적으로 박스 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1970년대 브레튼 우주 체제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70년대 시. 네. 달러가 골드를 금을 이제 어느 정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의 기축 통화가 있기 때문에 금과 달러의 관계는 여러 국면에서 대척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좋고 왕성하고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골드는 조금 약간 이제 뭐 약간 좀 비중이 떨어지는데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미국의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너무 최근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미국에 대한 해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했을 때 다른 나라 주식도 사는 그런 하나의 투자 순단도 있지만 금을 사는 그런 식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단 한 가지 원인을 꼽으라고 했을 때는 실질금리를 말씀드렸지만 네. 뭐 실질금리, 달러와의 방향성, 중앙은행의 스탠스, 글로벌 ETF 투자자, 하물며 인공지능 AI 수급까지 좀 있다라고 보시면 금에 대한 투자의 변수는 좀 많은 건 맞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꼭 불확실할 때만 산 게 아니라 확실할 때도 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금이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엄청나게 오른 건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금값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앞서 금값 상승의 여러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AI 산업 수요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도 원래는 산업 수요에 들어가요. 이런 전자제품, 특히 고도의 어떤 그 정밀함이 필요할 때 금이 여러 번 들어가거든요. 네. 반도체 산업에서 조금씩. 근데 이제 그 산업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오히려 인도의 디왈리 축제 같은 게 더 많은 단기적인 수요를 자극하고 또 중국 사람들도 금을 좋아하잖아요. 네. 여기서 또 빠진 게 중국과 인도 사람들의 수요인데 그때는 이제 계절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이 오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비 안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AI 산업까지 함께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 오늘 정말 새롭게 배워가는 게 많은데요. 금 얘기 한번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미증시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계속해서 고용 지표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금요일에는 이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봐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주시죠. 이번 주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용 지표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ADP 민간 고용도 있고 간밤에 뭐 주간 실업 청구 수단이라든지 더불어서 감원 보고서, ISM 제조업 비조업 내에서의 고용 지수. 네.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은 고용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저녁에 나오는 미국의 민간 고용은 예상치는 전월이 21만 명이었고 네. 이번 달은 한 16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또 까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은 뭐 배드 이즈 굿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뭐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금도 올라갈 수 있고 주식도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컨센서스를 약간 상회한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경제가 좋아서 연준이 조금 더 긴축적인 스탠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ISM 서비스업을 보면 그 선행 지표들은 좀 둔한. 그러니까 고용은 수행 지표거든요. 네. 네. 근데 ISM 서비스는 선행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이 약간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안에서
조금 면밀하게 이제 볼 것 같은 게 그 평균 그러니까 평균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평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참여율 같은 것들을 좀 보긴 할 텐데 최근 이번 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라든지 그리고 ADP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고용 지표 16만 건, 뭐 18만 건 나오더라도 크게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또 약간 리바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추세에서 지난 어떤 월말에서 월초에 왔었던 변동성보다 클 수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이번 주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내일은 실적 발표가 별로 주요 없어요. 환경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들이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기업들이 이 실적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물론 그게 기대가 워낙 과도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좀 괜찮다라는 그런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의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물론 계속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 수준에서도 주식이 마냥 비싼 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런 지표들을 하나하나에만 목매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고용이 생각보다 잘 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생각보다 잘 안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경기가 너무 좀 불이 붙는 너무 과열된 상태는 또 아닌 그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약간 좀 미적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적절한 어떤 충격도 아니고 어떤 적절한 어떤 강도도 아닌 수준의 어떤 지표가 나와주길 원하는데 그 정도 딱 나와주지 않을까.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적절한 지표 상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인터뷰가 그럼요. 있었다고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캇 베센트라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재무장관인데 연준에 대한 스탠스를 이제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금리 인하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뭐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만 재무장관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 내지는 어떤 의향은 기준금리 자체보다는 금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금리는 약간 혼동하시면 안 되게 시장금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장금리 중에도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거든요. 근데 단기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스탠스에 많이 이제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베센트의 말을 들으면 단기보단 장기의 금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모든 여러 가지 할인율에는 이제 장기 금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할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그럼 주택 수요가 떨어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한 게 작년에 연준이 B컷을 단행한 이후에 오히려 장기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은 오히려 주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사는데 상당히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베센트의 얘기는 그 장기 금리를 낮추는 영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연준의 금리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내려버리면 사람들의 생각은 오히려 나중에는 물가가 오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그런 거를 좀 컨트롤 하려는 거고 그리고 장기 금리를 주로 좌우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예상치. 그래서 연준이 단기 금리를 확 내리면 금리가 내릴 것 같지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 낮아진 비용으로 여러 가지 경제 액티비티가 생기면
경기가 좋아지거나 물가가 올라가겠군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또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주는 거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장기물이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베센트의 말을 또 곱씹어 보면 이거는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하나의 발언이지 않겠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유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유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가격 안정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뭐 본인들이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시알가스라든지 화석 연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낮춰주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 금리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그런 어떤 원자재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도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그 안에 숨어 있는 핵심은 원자재라는 핵심이 숨어 있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또 여러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요. 현지 시간으로 7일이니까 우리나라로는 뭐 내일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빨리 이제 정치가 좀 정리가 돼서 정상회담이라든지 한 시가 바쁘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뭐 세세한 거보다는 큰 굵직굵직 안보라든지 네.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또 관세 얘기도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골격들이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하나의 이제 뭐 판례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기준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그게 또 한국한테도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관세라든지 왜냐하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밸류체인인 건 맞고 네. 더불어서 미국의 뭐 절대적인 국방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 관세, 뭐 기술 협력, 투자, 뭐 손정희 회장이 또 미국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면서 상당히 뭐 트럼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좀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주말에 뭐 아시안 게임도 있지만 동계 아시안 게임도 있지만 이런 정상회담 결과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뉴스 틀면 요새 막 너무 정치 얘기만 나오니까 이런 맞아요.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하니까요. 저희의 또 가이드처럼 찾아볼 수도 그럴 수도 있는 있다라는 거겠군요. 질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일정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다행히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을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하나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이제 충격에서는 좀 벗어나는 국면이고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거나 예상보다 안 나오거나에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뭐 약간 그 AI 소프트웨어 그동안 네이버나 카카오가 워낙 소외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외되었던 업종들 중심으로 기관들이 상당히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기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선순환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소위 말해서 빈집이라고 하는 수급이 좀 비어 있거나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일정 부분 키 맞추기로 올라가는 장세. 왜냐하면 우리가 2,500이 넘어간 상황에서 또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2,500 중반 넘어가게 되면 또 0.9배 이상을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또 우리의 실적 ROE가 지금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상황이라면 좀 소외되었던 그리고 그동안에 기관들 수급이 비어 있었던 업종 중심으로 조금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을 대응해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조금 소외됐던 섹터들에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대응 전략에 꼭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